네, 로마 3편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국의 분열과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군인 황제가 도래를 하고요. 그러면서 중산층 시민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콜로나 투스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다. 아직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속주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외부에서 자꾸 이민족들이 침입을 하면서 로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잘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바로 이 중흥을 위한 다시 한번 로마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디오클레티아누스, 공용 이름 같죠?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영화 이름 같네요. 네. 이 두 명의 황제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력을 하게 되냐면요. 우선은 군대 통수권을 자신이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제 군주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을 4개로 분할합니다. 4개로 분할을 하죠. 그래서 동쪽과 서쪽, 그리고 다시 한번 황제, 부황제에서 4개로 나누어서 통치하는 방식을 바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선택을 하게 되죠. 나중에 그거는 이제 지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바로 콘스탄티누스 때는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곳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지도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비잔티움의 이제 동로마 쪽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기반이 되는 왕이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전반적인 흐름이 로마가 이제 점점 망해가는 멸망의 그러한 것으로 사실은 향하게 되고 있죠. 결국에는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로마는 2개로 분열되게 됩니다. 바로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되게 되고요. 이후에 서로마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내려왔던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결국에 점령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로마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색채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거 내용 잘 알아두세요. 앞으로의 유럽사에 이제 많은 영향을 줄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로마의 이제 문화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로마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법률과 이제 건축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률을 보시면 첫 번째 강의에서 배웠듯이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12표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가 점점 발전을 해 나가면서 바로 시민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국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시민들이 이제 지키는 법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제국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제국의 사람들에게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혜택을 받게 되면서 만민법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가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민법은 이제 자그마한 로마일 때, 시민법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시민에게만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의 갑자기 나타났죠? 로마의 그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게 되고, 여기 이러한 로마의 발전된 법이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는 거대한 법전으로 이제 발간이 되게 되면서 로마법의 꽃을 피우게 되죠. 건축물로는 이제 그림, 콜로세움이 가장 유명하고요. 여러 가지 수도관, 그리고 목욕탕 등등 다양한 건축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역사서로는 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로마사, 타키투스가 만든 게르마니아의 역사, 그 다음에 카이사라가 만든 갈리아 전기, 갈리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만든 책이고요. 그 다음에 플루타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웅전이라고 하는 책들, 이런 것이 로마의 문화에 많은 작용을 하게 되죠.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이 로마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도 거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유럽 문화의 흡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전에 있었던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다 로마로 흡수돼서 기존의 로마의 문화와 실용적인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이제
합쳐지게 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 문화가 되겠고요.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로마 문화를 이제 그 기초로 바라보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 굉장히 중요하게 다릅니다. 이제 넘어오면요, 이제 종교 파트 하나만 다뤄보면요, 이 로마 시대에 어제가 부활절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바로 크리스교라고 하는 그러한 종파가 이쪽에서 성립되고 확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평등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파가 되어 가게 되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신교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잘 인정을 해요. 근데 크리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유일신 사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군대 복무를 거부를 하게 되면서 바로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죠. 로마가 많은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는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그리스도교를 탄압하는 것들이 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자 이제 콘스탄티누스, 아까 살펴봤었죠? 중흥을 노렸었던 바로 콘스탄티누스 때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죠. 밀라노 칙령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교를 종교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밀라노 칙령은 자 이제 그리스도교도 믿어도 된다라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때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게 열려요. 이거 뭐냐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제 삼위일체라고 혹시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인성의 문제예요.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면서 인간이거든요. 신이 내려와서 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도 가지고 있고 인성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는 인성만 강조하고 어느 쪽에서는 이제 신성만 강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러한 교리적 문제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정리를 하게 되냐면 바로 아타나시우스파의 교리를 정통으로 삼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파는 삼위일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강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세 개가 셋이면서 하나다. 어렵죠? 아타나시우스파 기억하세요? 삼위일체설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인정한 겁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아타나시우스파. 그리스도교는 단독 출세될 수 있으니까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의는 콘스탄티누스 때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고 공인이 되자 좀 더 세부적인 그러한 교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니케아 공의회. 다 승복하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로 아예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로마는 그리스도교 국가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인정했던 것을 떠나서 이제는 몇십 년 만에 80년 이후에는 국교로 인정이 됐던 거예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테오도시우스 사후에 동서로 분열되게 되면서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교도 동서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것과 이제 소로마 지역, 게르만 지역이 장악한 곳에는 그리스도교가 퍼지게 되면서 종교도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로마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공화정의 성립과 위기, 그리고 재정의 성립과 위기, 그리고 중흥을 위한 노력과 분열 이후의 멸망, 그리고 문화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다. 한 큰 틀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큰 틀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령.